안녕하세요. 사회탐구,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 특강을 맡은 이가음 선생입니다. 수능이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초조하고 그리고 좀 떨리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만약에 수능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하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것은 최근 3년간의 경향을 보면 수능 난이도는 크게 상승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 문제를 시험장에서 막상 만났을 때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평가원에 나왔을 때 거기에 당황하기 때문에 체감적 난이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적으로 올해 봤던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고난이도 문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그러니까 수능에서 사실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 배분과 전략적 접근이 사실은 여러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원래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다 확보하고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2016년도 16년 수능 대비 사회탐구,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사회문화고요. 2부는 생활과 윤리입니다. 각 1부와 2부에서 각각 두 문제, 사회문화에서 어려웠던 고난이도 두 문제와 생활교에서 어려웠던 고난이도 두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제1부에서 사회문화의 고난이도 두 문제,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빈곤 문제와 그 다음 또 하나가 계층 자료 해석 문제, 20번에 있죠. 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하는데요. 사회문화 1등급 예상 컷이 45점에서 48점 사이에 걸릴 겁니다. 물론 2년 전 수능에서 50점이 1등급이어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건 난이도 조절이 사실상 실패한 시험이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45점에서 48점 사이 1등급입니다. 따라서 등급을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두 문제 그리고 혹은 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는 사실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는 빈곤 자료 해석이고요. 한 문제는 계층 자료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념에서 여러분들 눈을 좀 막을 만한 주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근데 사회문화를 좀 접근을 좀 자세히 해보면 어차피 고정된 자료 해석 두 문제랑 개념 18문제입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오는 게 질문 내용을 보면 다 자료 해석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자료 해석 두 문제 때문에 수험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자료 해석 두 문제를 틀려도 44점이에요. 44점이면 무조건 2등급을 확보하고 출발합니다. 44점이면 두 개를 틀려도 44점이니까. 그럼 뒤집어서 보면 개념 문제만 틀리지 않으면 사실 2등급은 무조건 확보하는 게 사회문화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마지막에 갈수록 개념 문제에 대한 질문은 점점 줄어들고 자료 해석의 질문만 계속 포인트를 두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모든 게 다 자료 해석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개념을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는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선생님이 두 문제의 자료 해석을 하겠지만 개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18개의 개념. 그래서 자료 해석이 끝나고 나서 개념의 세 주제를 설명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일단은 기출 유형과 주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돌려서 풀어보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사실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보다는 기출문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간의 압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료 해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걸 다 푼다고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번의 계층 자료 해석부터 선생님이 하고 문제를 설명하고 개념 문제 접근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빈곤 자료 해석까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계층 자료 해석을 화면을 통해서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올해 9월 달에 지금 보이시는 게 올해 9월에 나왔던 계층 자료 해석이고요. 그리고 20번이죠. 지금 계층 자료 해석의 경우는 그 위치도 아직 수능이 생긴 이후로 위치까지 안 바뀌고 있습니다. 늘 나오는 게 20번.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20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걸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자녀의 계층 구성비는 상중하가 1대 6대 3이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실제로 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문제를 좀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지금 판서를 하면 여러분도 지금 실제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의 포인트가 계층 자료에서 포인트 중에 뭐가 나왔냐? 세대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신 학생은 알다시피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3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면 절대로 오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3분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를 최대한 빨리 푸셔서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지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봤던 패턴 그대로 세대 간 이동이라고 했을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주어진 표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모든 문제는 이 표의 변형에서 나오는 거죠. 가운데는 부모와 자녀 세대의 일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우측은 부모가 상일 때 자녀가 중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려간 거고 좌측은 올라간 게 되겠죠. 표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놓으신 다음에 무조건 문제를 천천히 푸셔야 돼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녀의 계층 구성비가 먼저 나왔죠. 자녀의 계층 구성비가 1대 6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비율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1대 6대 3은 10, 60, 30이 되겠죠. 1대 6대 3은 10, 60, 30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그래프를 올라가 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의 일치 비율인데 자 일단은 부모 세대 계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녀 세대는 먼저 주었죠. 따라서 Y축의 부모 세대와 일치는 찾을 수가 없고요. X축에 나와 있는 자녀 세대 대비 일치 비율은 찾을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녀 상층 중에서 일치 비율, 부모와 일치 비율이 80%죠. 그러면 8명이 일치하는 거죠. 10명 중에 80%니까 8명이 일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층 중에 60%니까 66에 36, 36명이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 하층 중에 20%니까 6명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X축은 해결했죠. 이걸 통해서 이제 Y축. 부모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치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치가 나왔죠. 그러면 부모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부모 상층을 보니까 부모 상층은 40%가 일치하죠. 몇 명인지 모르는데 40%가 일치해서 8명이 됐죠. 따라서 20이죠. 2, 4, 8이죠. 사실 9구단이죠. 2, 4, 8에서 여러분 9구단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중층은 역시 60%가 66에 36, 60이 됩니다. 그렇죠? 하층은 여러분 사실 볼 게 없죠. 20, 60이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20이 됩니다. 자, 표에 있는 걸 다 그렸습니다. 그렇죠? 표에 있는 걸 다 그렸고요. 이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선택지를 보기 전에 이 공간이 비어있지만 이 공간에 여러분 범위는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 범위는. 그러면 이건 선택지를 읽어가면 선생님이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입니다. 선택지 1번을 보시면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쪽에 지금 동그라미 친 세 가지가 하강이 되고요. 이쪽이 상승이 되죠. 상승과 하강의 범위를 보러 왔는데 이 1번이 올해 수능에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기존까지의 문제 패턴은 바뀌지 않았고요. 새로운 선택지 유형량이 지금 1번이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1번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범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평가원에서. 범위라는 부분이고요. 상승과 하강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잠깐 보시면 여기가 8명이고요. 요 두 공간의 합이 12명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 두 공간의 합은 여기가 6이기 때문에 14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두 공간을 더하는 게 24가 됩니다. 그럼 범위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실게. 범위란 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숫자가 1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 상층의 합이 10이죠. 따라서 이 10이기 때문에 요 두 개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조합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 조합 2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개가 14인데 14를 1로 이동을 시켰다 해도 여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가 2죠. 아니면 최소가 0이 될 수도 있죠. 최소가 0이거나 2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상승과 하강의 조합 범위가 나옵니다. 먼저 일단은 상승이 있고 하강이 있을 때 일단 여기 있는 14는 어쩔 수 없이 여기 14가 들어가서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4는 깔고 가죠. 그러고 나서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이고요. 이게 최소가 되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2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승의 범위는 14에서 16이 됩니다. 근데 이게 최소 최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강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12가 일단은 무조건 하강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조합인데, 자, 여기에 들어갈 수의 조합이 아까 이곳에 0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24가 돼야죠. 따라서 24거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4거나 아니면 여기가 2가 되면 이쪽은 22가 들어가겠죠. 따라 이쪽은 이게 최소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조합을 따지면 일단 12를 더하기 때문에 34에서 36이 됩니다. 이게 상승과 하강의 범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던 게 범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라고 하는 거 상승, 하강. 왜 그러면 이거 선택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예전처럼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승은 예를 들어서 14에서 16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하강은 어떻게 나왔냐. 12에서 그냥 24 아니면 뭐 극단적인 상황만을 얘기했지만 최소 최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4 이상이다. 혹은 36 이하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쪼개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선택지를 잘 보셔야 돼요. 1번 선택지. 이게 범위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선택지를 보면 다이아몬드형의 계층구조.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의 계층구조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찾아보시다시피 부모랑 자녀 세대 모두 다이아몬드형의 계층구조를 띱니다. 따라서 쉽게 찾을 수 있죠. 다이아몬드에 어차피 중층이 제일 많은 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자, 선택지 3번을 보겠습니다. 상층의 하강 이동이 하층의 상승 이동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잠깐 지워보고 보면 자, 상층의 하강 이동과 하층의 상승 이동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상층의 하강 이동과 하층의 상승 이동을 물었죠. 그러면 봐. 이쪽은 자녀의 상층이죠. 자녀 상층으로 봤을 때는 상승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상층의 하강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를 얘기합니다. 부모 세대 상층 중에 하강 이동한 애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그다음 부모 세대 하층의 상승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상승 이동은 14가 되죠. 따라서 하강이 상승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선택지 4번을 보겠습니다. 중층의 비율은 각각 60으로 동이다. 이거는 쉽게 찾았죠. 그리기만 해도 쉽게 찾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5번을 보시면 이동 비율과 유지 비율이라고 되는데 늘 나오는 거죠. 가운데가 무슨 비율입니까? 일치 비율이죠. 어차피 비율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일치 비율은 보이시다시피 50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과 일치 비율은 50과 50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계층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잠깐 판서를 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계층 문제는 물론 선생님 100% 장담은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12년을 수능 강의를 했는데요. 수능을 12번 볼 동안에서 계층 문제는 위치도 안 바뀌었습니다. 딱 몇 번이냐면 20번이에요. 20번이 계층 문제고요. 시험지에서 여러분들 보실 거는 시험지 공간 확보해서 지금 봤다시피 선 2개를 그리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선택지도 보시 마시고 주어진 자료 선 2개를 그리시고 세대간이냐 세대내냐에 따라서 위치만 표시하면 됩니다. 세대간이다 하면 여기다 부모라고 쓰고 여기다 자녀라고 쓰고 세대내다라고 하면 10년 전, 예를 들어 10년 전 그리고 현재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하시면 돼요. 표시만 하시고 가운데는 어차피 일치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표시만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 3문제만 반복적으로 푸셔서 이 속도만 조절해 놓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30%대인데 제 선생님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보통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한테 풀어봐 그러면 다 풀어요. 근데 단 시간 내에 풀어봐 그러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 학생이 상당수죠.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20번. 따라서 요 문제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올해 등급을 잘 받는데 또 핵심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첫 번째로 본 게 지금 계층 자료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빈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 내에 빈곤을 여러분한테 다 주입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빈곤이라는 거 하나만 설명을 하기도 1시간이 넘기 때문에 단 핵심만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빈곤이 여러분들을 진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수능에서 빈곤이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해석이 두 문제고 예전엔 일반 자료 해석이 나왔고요. 지금은 빈곤 자료 해석이 나오는 건데 일반 자료 해석으로 변형돼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빈곤이 일단 두 문제지만 먼저 빈곤의 핵심 개념을 빈곤이라고 하는 자료 해석 두 개지만 그중에 하나 빈곤이고 계층이죠. 따라 빈곤에 대한 일반적 개념부터 이해하시고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아주 압축적으로 두 개의 개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빈곤율과 여러분 빈곤선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표현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빈곤율이 있고요. 빈곤선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수험생이 아닌 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이런 걸 요즘 배우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좀 그렇죠.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잘 알다시피 시작할 때랑 공부할 때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건 선생님도 이해해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좀 내드리면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11번 정도에 위치하고 3면 맨 앞부분입니다. 이거를 잘못 건드려서 시간을 쓰시다 보면 시간 내 문제도 못 풀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게 이거를 먼저 푸지 마시고 이걸 딱 보고 어렵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신 다음에 개념을 정말 천천히 푸시고 계층 자료 시간 확보에 푸신 다음에 마킹 끝내고 푸는 게 훨씬 더 고득점이 유리합니다.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진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시간 내에 이렇게 한 번에 떠올라서 풀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오늘 일단 핵심만 좀 정리해드리면 빈곤율과 선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빈곤선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기준선이고요. 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빈곤선에 해당하는 그 빈곤 가구가 해당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게 빈곤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으시게 선과 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장에서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틀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을 주어지거나 율을 주어집니다. 근데 자료는 분명히 율을 줄 거예요. 율을 주고 선택지는 선으로 좀 바꿔요. 개념을. 율이 선으로 바뀌거나 선이 율이로 바뀐다.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이 2배인데 선이 2배다. 선이 2배인데 율이 2배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그 선택지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은 기준이고 포함되는 비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에서 그냥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아주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건 무조건 지우시길 바랍니다. 선과 율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빈곤율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빈곤율의 종류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절대 빈곤하고 상대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 있고요. 항상 둘의 관계가 부등호로 주어질 겁니다. 부등호 관계로. 그게 무슨 말이냐? 절대 빈곤이 크거나 상대 빈곤이 크거나는 부등호 관계로 주어질 겁니다. 꼭 기억하실 게 이 율의 부등호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 빈곤율하고 상대 빈곤율에 상대 빈곤율이 크다라고 하는 부등호 관계가 주어지면 자동으로 이거는 부등호 관계이기 때문에 율의 부등호 관계는 그대로 선의 부등호 관계로 이어집니다. 요 사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절대 빈곤율보다 상대 빈곤율이 크다 그러면 절대 빈곤선보다 상대 빈곤선이 크다라고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율의 부등호 관계는. 따라서 여기서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율의 부등호가 선의 부등호 관계로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것만 표현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정리해 드릴 게 표현법입니다. 표현법이고요. 어차피 나옵니다. 시험에 100% 나오죠. 표현법이고 100% 나오니까 여러분 이 표현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현법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어차피 시험에는 율로 주니까 절대 빈곤율이 있고 상대 빈곤율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율보다 상대 빈곤율이 크다라고 바꾸면 어차피 이건 자동으로
선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절대 빈곤선보다 상대 빈곤선이 크다란 말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대표 표현 세 가지가 수능 선택지 중에 반드시 두 개는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전률보다 상률이 크다라고 하면 첫 번째 표현은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라고 합니다.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상대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 가구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여기가 절대 빈곤이면 여기가 상대 빈곤이죠. 그래서 절이 상보다 크다는 말하죠. 빈곤은 여러분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 가구보다 상대 빈곤 가구가 크다는 말은 절대 빈곤은 모두 상대 안에 포함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이 말과 동일한 표현이 또 뭐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선이 율로 바뀐다고 했죠. 선이 율로. 따라서 어떻게 되냐? 절대 빈곤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저 생계비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물론 시험지 하단에 설명을 해놓습니다. 상대 빈곤선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 곱하기 2분의 1이죠. 근데 뭐가 더 크다? 상대 빈곤이 더 크다죠. 자, 여기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 2분의 1보다 작다죠. 이거는 굉장히 편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만드냐? 세 번째입니다. 유를 선으로 바꿔서 만드는 표현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겠죠. 제가 선생님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비율이가 곱하기 100이죠.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50 미만이다. 자, 그 말을 지금 쓰니까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죠. 근데 실제 시험지 이렇게 안 써주죠. 어떻게 써줍니까? 그냥 한글 그대로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50 미만이다. 이 말하고 위에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2분의 1보다 작다란 말하고 위에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상대 빈곤에 해당한다. 라는 말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어차피 이 문장 3개에서 2개는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워낙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건 마지막 문장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자꾸 읽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거기 써 있는 걸 반드시 분수 관계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쉽게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편하게 분수 관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정 안 되면 이 문장만 눈에 넣으셔도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문장만 넣어놓으셔도 실제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실 빈곤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올해 6월 평가원 6월 문제를 가지고 빈곤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사회문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아실 텐데 표는 갑국과 을국의 절대 빈곤 가구수 대비 상대 빈곤 가구수의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국가는 모두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가 지속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라고 써 있죠.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은 최저 생계비가 지속적 증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판설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일단 조건으로 깐 게 최저 생계비가 지속적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최저 생계비가 아까 뭐였죠? 절대 빈곤 선이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 조건에 깔려 있었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 문제가 안 보이시면 원래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 20이 남았기 때문에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조건이 깔려 있으면 조건과 관련된 선택지를 찾아서 정 안 되시면 그게 답일 거다라고 의심하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사실 자료 해석이 아주 어려워지면 뭔가 문제에 뭐가 지속적 증가한다 혹은 뭐가 지속적 감소한다라는 조건을 깔아줘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택지가 답인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답부터 먼저 찾았어요. 이 조건을 보고 이거랑 똑같은 걸 찾으면 그게 답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해 보면 그걸 알 텐데 원래 뭐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힌트를 줬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 뭐분의 뭐로 나왔냐 그러면 절대 빈곤 가구분의 상대 빈곤 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자료냐면 자, 아까 절대 빈곤이 뭐였죠? 전체 가구분의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곱하기 100이 절대 빈곤율이고요. 전체 가구분의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상대 빈곤율입니다. 따라서 이게 어차피 지워지고 나면 절대 빈곤 가구분의 상대 빈곤 가구가 됩니다. 따라 결론은 뭐냐? 빈곤율을 준 거죠. 절대 빈곤율 분의 상대 빈곤율로.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팁을 줬던 게 뭐였죠? 율의 부등호 관계는 선의 부등호로 바뀐다고 돼 있었죠. 그럼 봅시다. 절대 빈곤분의 상대 빈곤을 줬고요. 나라는 두 개였습니다. 보시면 갑국이 나와 있고요. 절대 빈곤분의 상대 빈곤 을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시면 0.25, 1, 1.5로 나와 있고요. 2, 1, 0.5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 갑국은 숫자가 커지고 있고요. 을국은 숫자가 작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얘네 둘이 같을 땐 숫자가 1이죠. 근데 1보다 작다는 말은 분모에 해당하는 절대 빈곤이 큰 거고 1보다 크다는 건 분자에 해당하는 상대 빈곤이 큰 거죠. 자, 어차피 선과 율의 부등호 관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의 부등호 관계가 등장했으니까 절대 빈곤을 뭐로 바꾸면 되죠? 아까 줬던 최저 생계비로 바꾸면 되고요. 상대 빈곤은 중위소득 곱하기 2분의 1, 선후 전환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사실상 문제는 다 푼 겁니다. 선택지 1번부터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국에서 절대 빈곤선은 상대 빈곤선의 4배라고 되어 있죠. 자, 율을 주어주고 아까 선생님이 선이 몇 배다라고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했죠. 1번 아예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1번은 사라지고요. 2번을 보시면 을국에서 상대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다. 아까 봤던 표현 상대 빈곤이 모두 절대면 절대 빈곤이 크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상대 빈곤이 더 큽니다. 을국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데요. 정답 3번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답 3번을 보시면 자, 선생님 판서 한번 볼게요. 원래 사실 힌트를 줬다라고 했죠. 그러면 갑국을 좀 보시면 갑국의 절대 빈곤분의 상대 빈곤. 자, 요거만 핵심을 잡으면 되죠. 절대 빈곤분의 상대 빈곤의 숫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에 최저 생계비가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분모는 증가했죠. 근데 분수는 커졌습니다. 따라서 분자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2분의 1은 더 증가하죠. 선택지 3번을 보시면 절대 빈곤선과 상대 빈곤선 모두 증가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이게 가장 어렵다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빈곤의 개념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나서 문제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건 개념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여러분 시간 배분에 대해서 간과하실까 봐 꼭 기억하실 게 개념 18개를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고득점의 비법이기 때문에 18개의 개념을 맞추고 마지막 계층을 풀고 그리고 시간이 됐을 때 빈곤을 풀어본다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 문제를 지금 2문제를 딱 풀어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진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남은 수능 기간 동안에 사회문화 어떻게 되냐? 무조건 기출문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적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 푸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능 3년치를 몰아서 마지막 한번 보셔야 되고 그보다 더 효율적인 건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평가원 시험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문제의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EBS 연계교재가 아니라 기출문제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까지 한번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1부 여기 사회문화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길 바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시간 배분에 대해 유의 한번 다시 하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2부 생활과 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 이번
이번에 내릴 역은 만학도를 위한 진학설명회역입니다. 10월 27일 TBS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진학설명회에 만학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제 2부 생활과를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문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공부할 게 없어서 생활윤리를 선택한다. 그냥 공부량이 가장 적어 생활윤리를 선택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지나고 9월 평가원 지나고 실제로 생활윤리라는 걸 접해보면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 들 겁니다. 사실 사회문화에서 체감 난이도가 1위죠. 이미 예상이 됐던 겁니다. 가장 문과 학생들 중에 많이 선택을 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공부할 양이 적어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특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게 앞에 일부에 설명했던 사회문화의 경우는 이미 문제가 10년 이상 데이터가 쌓여 있고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공부 대비 방법이 굉장히 용이하지만 생활과 윤리는 신설 교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단히 막막한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생활과 윤리는 연계교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EBS 교재,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선택지 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단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윤사의 윤리와 사상이 좀 심한 내용인데 하는 선택지 그냥 편하게 지우셔야 돼요. 그거는 교과를 넘어서수라는 건 어차피 반영되지 않지만 이거 교과 내용인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문제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생활윤리 주제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특히 해설지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게 고득점을 받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선택지를 읽을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강의를 다시 2부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그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 난이도 문제죠. 환경윤리라고 하는 파트고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 아예 대학 다니실 때나 고등학교 다니실 때 아예 배워본 적이 학교 다니실 때 아예 배워본 적이 없을 거고요. 선생님도 대학을 다니고 끝날 무렵에야 관심을 갖던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공부할 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림 나로 표현했습니다. AD의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갑을 봤더니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정체성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다라고 되어 있죠. 레건이라고 하는 감정중심주의 학자 레건이 나왔습니다. 을을 보시면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생태계의 파괴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금지돼야 된다. 미래 인간에게 손해를 입혀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패스모어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가 나왔고요. 병을 보시면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고 이 땅의 존재들은 윤리인 대지윤리에 이른다. 자, 대지윤리라서 레오폴더 생태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판서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부분이 환경윤리입니다. 생활윤리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윤리 최고 난이도 문제고요.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책을 읽기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죠. 선생님의 직업이기 때문에 읽지만 여러분들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BS 교재를 꼼꼼히 보시는 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접근할 때 좀 나눠서 접근하셔야 돼요.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범위 문제입니다. 1단계는 범위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두 범위로 쪼개지죠. 단계로. 크게 두 틀로 쪼개집니다. 하나가 인간 중심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탈인간 중심. 인간을 뛰어넘은 탈인간 중심이죠. 자, 탈인간 중심이 다시 세 개로 쪼개집니다. 세 개로 쪼개지죠. 하나가 감정 중심주의. 하나가 생명 외경이란 생명 중심 나오고 하나가 생태.
이렇게 쪼개지죠. 자, 이거를 왜 설명하냐? 문제 1단계를 풀 때는 범위 가지고만 풀면 됩니다. 범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범위 가지고 푸는 게 어떤 거냐? 인간 중심이 나왔다 그러면 인간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이 적용이 인간까지야 라고 하는 거고, 감정이다 하면 감정까지만 적용하면 되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들으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감정 중심주는 어디까지죠? 인간과 동물까지죠. 인간과 동물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면 이건 감정 중심 되고, 그 다음은 동물 외에 식물. 식물까지도 보호해야 돼. 그러면 생명 중심이죠. 그 외에 무생물. 무생물까지도 보호해야 돼. 그럼 생태 중심이죠. 따라서 어느 범위가 출제됐느냐에 따라 적용할 때 인, 혹은 인동, 혹은 인동식, 인동식무로 적용을 하면 되죠.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올 확률은 거의 사라졌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가 나오는데 2단계 뭐냐? 범위를 뛰어넘어서 개별 학자 중심입니다. 개별 학자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험생들의 부담을 키우는 건데 학자 중심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것도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근대 칸트라는 사람의 인간 중심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근대의 사고라면 오늘날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패스모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온건한 인간주의. 인간 중심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칸트와 패스모어로. 그 다음 감정 중심이다 나오면 다시 쪼개집니다. 한 명이 싱어, 쾌고 감수 능력을 강조했던 싱어죠. 또 한 명이 이번에 등장했던 레건입니다. 삶의 주체를 강조한. 따라서 이재시문이 레건인 걸 찾은 이유는 갑이 레건인 걸 찾은 건 삶의 주체라는 표현이죠. 다시 둘을 나눠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명. 생명도 간단하게 슈바이처였죠. 예전엔 슈바이처 아저씨였지만 지금은 슈바이처로만 접근했다는 큰일 나는 거죠. 이걸 다시 쪼개서 테일러, 폴 테일러까지 접근해서 둘을 또 쪼개셔야 됩니다.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생명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표현을 쓸 때 이 사람은 생명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얘기했다면 테일러의 경우는 목적 지향성을 얘기했다. 이런 차이점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지 재심과 선택지를 읽어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생태죠. 생태주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도 있지만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는 한스 요나스의 생태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따로 공부하시고 요나스는 책임윤리까지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기출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학자별로 끊어놔야 됩니다. 반드시 학자별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계별 접근하셔야 되는데 아마 수능은 2단계로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이 문제가 이제 당일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왜 이 문제가 맞고 틀린지 학생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온라인 인강 해설도 약간씩 조정이 잘 안 돼 있어서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자, 선택지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A를 보니까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자, 기억 선택지는 어디서 나왔냐? 정말 EBS 교재를 꼼꼼히 본 학생들이 딱 한 페이지에 써 있던 문장 하나였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이렇게 출제될 줄 전혀 몰랐던 문제죠. 기억은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인간의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디귿, 동물의 보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 리을, 인간의 의무를 넘어선 새로운 도덕 원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기억은 쾌고 감수 능력을 동물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 조건에 써 있었죠. 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 어려웠죠. 이 문장은 싱어에 해당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택지가 제시문이 누구였죠? 레건이었죠. 레건이 했던 말은 쾌고 감수 능력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싱어가 말한 쾌고 감수 능력에다가 삶의 주체라는 표현을 썼죠.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싱어에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틀렸죠. 이건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 올해 수능도 이 정도 난이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EBS 선택지 교재 내용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니은. 니은을 보시면 또 앞에 눈을 흔들었어요. 인간은 이익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 주체다는데 이익관심이라는 표현도 싱어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그렇지만 맨 뒤에 도덕적인 행위 주체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무리 식물이나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져도 행위의 주체라는 표현은 인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위에 나와 있는 모든 학자가 동의할 표현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따라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이 되는데 디귿을 보시면 동물보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디귿. 동물보호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하지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편하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리을.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서라라는 표현이 나왔죠.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서라는 보안이 탈인간 중심이 됩니다. 인간을 넘어섰죠. 따라서 탈인간은 위에 나왔던 싱어와 레오폴드에 해당하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 수능입니다.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이 정도 문제라면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긴장할 건데 자, 디귿과 리을은 선택지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생윤이 체감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꼭 보실 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선택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선택지 잘 모르겠다라면 웬만하면 그 답을 피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선택지 조합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 5번으로 나오면 하나의 선택지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표현이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5번은 이거 쉬운데 이거 맞는데? 라고 하지만 수험생은 대부분 1번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1번을 고르는 그 심리에 넘어가요. 그래서 쉬운 답이 오히려 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마지막 한번 좀 당부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한 번에 다 읽을 만한 선택지면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읽기에도 버거운 선택지라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점수를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쉽게 내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수해서 사실상 오답 1위를 기록하는 문제들입니다. 쉽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확 넘어가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실수 유형입니다. 진짜 선생님이 화가 날 정도로 많이 틀려서 선생님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인데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던 문제인데 문제를 보시면 친애하는 자는 인자가 아니다. 하늘이 시간으로 구현하는 자는 또 현자가 아니다. 이와 해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가 아니고 명성을 쫓아 참된 자기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수험생은 어떻게 풀었냐? 인자, 현자, 군자, 선비 동그라미 치고 혼자 웃으면서 유교로 풀었습니다. 근데 뒤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인자가 아니다, 현자가 아니다, 군자가 아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는 아니다야? 유교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유교다라고 풀어서 수험생들이 대략 70% 이상이 틀렸던 문제가 되죠. 그럼 제시문의 핵심은 어디 있었냐면 가운데 줄에 써 있습니다. 이와 해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자, 구별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유교가 아니라 뭐가 되죠? 도교가 됩니다. 분별을 비판하는 건 도교죠. 분별을 강조하는 게 유교고. 따라서 제시문에서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틀렸고요. 밑에 나를 보시면 가로, 세로, 열쇠 넣기죠. 자, 사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가로, 세로는 안 넣어도 유불도만 찾아서 선택지로 모든 문제는 사실 풀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넣어봐야 되는데 A를 보시면 엘리아드가 제시한 성스러움이 드러난 개념이다라고 하는 종교윤리에서 나온 성현이 되죠. 성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현이고요.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숙이 아닌이 되죠. 따라 들어갈 말은 성인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판서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개념은 성인이었어요.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교랑 불교랑 도교라는 사상에서 유불도, 우리가 아는 유불도 사상에서 다 쓰는 개념이죠. 성인은. 근데 제시문이 뭐였냐? 정말 학생들이 여기서 틀렸죠. 군자, 현자 이런 단어들 보고 유교를 찾았지만 분명히 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깜빡하고 틀렸던 가장 황당한 문제가 되죠. 진짜 깜빡하고. 근데 이게 틀린 학생이 7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깜빡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생활윤리에서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윤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너무나 쉽게 접근했다가 깜빡하고 틀리는. 왜냐하면
생윤 자체를 너무나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시문이 편하다 해서 너무 쉽게 단어 중심으로 보셨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단 하나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제시문에 선비라고 나와요. 전통적 이상사회, 전통사회에서 보는 이상적 인간이죠. 선비가 나오고 이 선비를 강조한 게 유교죠. 유교예요, 유교. 그런데 제시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모든 수험생을 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 백성의 생활 안정을 강조하죠. 자, 백성의 생활 안정이다라고 문장을 깔아요. 그럼 유교 같이 보입니다. 근데 앞에다가 눈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 이익이 곧 의리다. 이익이 곧 의리다라는 생각으로 백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보죠. 백성의 생활 안정 유교 맞는데 의리 유교 맞는데 라고 해서 유교를 고릅니다. 이 문장은 성립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 이익이 의리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이와 의는 엄격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네 하고 유교를 고르죠. 이 문장을 실제로 깔아놓고 학생들한테 풀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유교라고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문장을 못 끊어서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보면서 다시 똑같은 형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좌망을 통해 일체의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라. 굉장히 쉽죠. 여러분 좌망을 통해 분별에서 벗어난 건 도교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2번 지혜를 갖추고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제도해라. 불교죠. 3번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교죠. 4번 덕과 형벌을 병행하여 왕도의 이상을 구해내라. 왕도 정치 유교 아닙니다. 이 문장이 바로 대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5번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번 허심에서 깨어나 모든 망상과 번뇌를 초월한 존재다. 이 문장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판서를 통해서 4, 5번이 성립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 5번이 답을 빗나가서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많이 애들이 낚이는 형태인데요. 앞뒤 얘기가 다른 거예요. 4번 선택지를 보면 뒤가 왕도 정치예요. 왕도 정치가 유교 맞죠? 근데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 덕과 형벌이라고 써 있어요. 자, 왕도 정치가 강조한 것은 형벌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을 통한 왕도 정치지 형벌과 함께한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 4번 선택지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예 존재를 안 하는 표현입니다. 5번을 보시면 허심을 통해서 앞에 허심을 통해서 모든 망상과 번뇌로부터 초월해라 라고 하니까 번뇌, 불교죠. 근데 허심, 도교의 수양법입니다. 역시 앞뒤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생활과 윤리 선택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럴싸한 표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허무하게 틀리는 문제입니다. 생활윤리는 등급컷이 사회문화보다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덤벼들고 실제로 공부 방법을 잘 못 찾아서 솔직히 쉬운 부분에 대해서 쉬운 부분은 간과해서 틀리고 어려운 부분은 내가 수능 교재를 꼼꼼히 못 봐 대비 못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선택지를 꼼꼼히 읽는 연습하고 수능 완성에 있는 교재, 수능 특강에 있는 꼼꼼한 내용 교재를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생활윤리 주제를 한번 판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디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이 오늘 문제 풀어준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건데 어디를 봐야 될까? 생활윤리 주제를. 자, 생활윤리가 교과서에 따라 1단원부터 숫자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이상한 글자 썼네.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있습니다. 1부터 8까지. 1부터 7까지 있는 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부터 천천히 설명을 하면 첫 번째에서 여러분 윤리학의 구분이라고 해서 윤리학의 구분이 나오죠. 이 부분 충분히 어려운 주제로 출제 가능합니다. 따라 윤리학의 구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1단원은 유불도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예요.
기본 개념만을 보시고 이거는 선택지를 피하시는 연습. 아까 봤던 말도 안 되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지에 대해서 당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유불 또. 세 번째. 자, 선생님 노란색으로 글씨를 쓰는 건요. 상당한 난이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 세 번째 주제가 니부어입니다. 니부어는 학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 니부어라는 사람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사상의 배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니부어에 대해서 폭력적 방법 쓸 수 있냐 없냐 철저히 EBS 교재에 나온 거 보셔야 돼요. 폭력적 방법 쓸 수 있다고 EBS에 나와 있으면 EBS 말을 그냥 따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당장 여러분이 읽을 수 없잖아요. 1930년대 나온 니부어의 책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EBS 교재. 반드시 EBS 교재를 심화 공부하셔야 돼요. 문제 꼼꼼히 보시고 재심은 특히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상당한 난이도 출제가 돼요. 이게 1단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2단원 넘어가 보면 2단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2단원부터 있는데 2단원은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윤리는 저스트 찬반론 한 문제가 나오죠. 찬반론이 나오거나 3단동법이 나와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 안락사에서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 정도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제. 다섯 번째 주제 보시면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라 그래서 부모, 자식, 형제, 친족, 이웃과의 관계들을 정리하죠.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평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주제가 끝나죠. 자, 이렇게 잘 가다가 이제 여섯 번째 주제가 되면 뭐가 나오냐? 과학, 기술이라는 게 나와요. 자, 과학, 기술에 대한 정리 반드시 EBS 교재로 하셔야 됩니다. 과학, 기술 입장에 대해서 하이데거, 야스퍼스, 오펜하이머, 하이젠베르그 이런 사람들 등장할 때 특히 하버머스까지 여러분 반드시 EBS 교재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제는 오늘 봤던 문제로 선생님하고 봤던 환경윤리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환경윤리죠.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로 이것도 역시 EBS 교재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주제 큰 틀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여덟 번째 주제는 역시 정의론. 자, 이것도 EBS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언론, 스포츠, 예술과 관련된 윤리고 대단히 평이합니다. 그리고 종교까지. 엘리아데 정도만 좀 깊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열 번째. 여러분 국제사회 파트가 있어요. 생활윤리 맨 마지막 단어이고 내용도 많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리를 아예 안 하시면 아예 문제를 접근도 못할 정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공부를 막상 들어가면 정말 많은데 이게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큰 틀로 주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문명 충돌론의 공존론, 킹의 세계윤리, 그다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론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윤리가 보시면 가장 어렵다라는 주제들이 5개가 표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문제의 초고 난이도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짧게나마 지금까지 두 과목을 좀 급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도움이 됐길 바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전에 우리가 이제 생활윤리라는 거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생활윤리 함께 정리하면 그 시간 배분이라는 게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좀 수능을 천천히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수능 당일날은 나만 못 보는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